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한국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왔고 어제 제가 정규 방송을 끝나고 나서 그 뒤에도 뉴스를 점검하니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한국 관련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자세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정말로 그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 탄핵, 민주당의 하원에서의 공개 청문회인데 이 내용을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탄핵이 나하고 뭐 특별히 관계가 되는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했었던 이 하원에서의 탄핵은 사실은 상원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또 그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앞날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질 리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이요. 그리고 이번에 하원에서 탄핵 청문회가 공개로 끝났지만 열린 게 여론이 바뀔 정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이 그럼 이 같은 일을 하는가? 대통령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물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핵폭탄과도 같은 청문회 내에서는 그런 발언이 이어졌을 때 케네스 스타 전 그 특별검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을 했었던 그 검사조차도 It's over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공화당 상원에서 아마도 대통령에게 사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다. may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자체로는 대통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률이 많은데도 왜 민주당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는가?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으로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게 좋고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같은 과정을 치르면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진행이 되면서 거의가 뭐 한 사람 정도 빼고는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그 폭탄적인 발언을 했지만 유럽연합 대사를 빼고는 거의 훈련을 받은 외교관이거나 현직 외교관이거나 아니면 전 외교관이거나 대통령 말 들지 않는다고 쫓겨난 외교관이거나 아니면 그 자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전화라는 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 약한 국가의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게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라. 그 한 가지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두 번째는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와 그 아들이 뭔가 좀 그 너리 플레이를 우크라이나에서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조사를 해라. 이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직접 그런 그 전문 외교관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듣고 봄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대통령에게 제가 뭐 특별한 단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과연 눈 감을 만한 정도인가? 그런 것을 국민들이 알기를 바란 거죠. 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시켜서 대통령을 보따리 싸갖고 그 백악관에서 나가라 한다기보다는 진실성, 트럼프에 대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번에 유럽연합 대사가 우리 다 알고 있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다 알고 한 일이야. Everyone was in the loop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그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의 개인 변호사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일을 하면서도 싫기는 했지만 부끄럽다던가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는 것을 직업 외교관들, 거기에 반대를 했었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2명은 공화당에서 증인으로 내세우기를 원했고, 그럴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증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증언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정말로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형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교 집단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컬트. 트럼프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뭉친 그 집단, 컬트 집단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 갖고 개의치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까지 가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물론 이런 그 탄핵 절차 같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정도로 상상했었던 것보다 더 하지 말았어야지 될 일을 했네.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뭉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안 되겠어. 트럼프를 보호해야지 되겠어. 라면서 뭉치는 측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에 다 모험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모험이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딱 그 해놓으면 다음에 또 뭔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저쪽이 좀 더럽게 행동을 하긴 했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심어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하원에서 끝나서 상원에서 앞으로 뭔가를 할 텐데, 상원에 가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과 가장 현재로서는 친한 린지 그레이엄이 상원 법사위원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은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원에 정보위원회에서 이 탄핵 절차를 주도했으니까요. 아담 쉬프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인 이 사람을 증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상원에서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죠. 민주당에 우선 대통령 그 후보로 나온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카멜라 해리스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공화당에서도 밋 럼니라든가 아니면 그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청문회를 쭉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미국은 정말 그 이민자의 나라다. 그 오스카 그 핸들린이라는 미국 작가라기보다 역사가요.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뿌리채 다 그 뽑아졌다는 그런 그 uprooted라는 이런 그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민에 관한 책인데, 이 역사가가 나는 정말 이민에 관해서 책을 쓰고 싶었고, 이민이 곧 그 미국이다, 이민자는 미국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공화당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 미국에 나쁘게, 대통령에게 나쁘게 얘기를 한다라고 계속 몰고 갔지만, 이민자라는 것을 저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였었던 그 마리 그 요바노비치 대통령 말, 또 특히 루디 줄리안이 말 듣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변칙인데 듣지 않는다고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보따리에 싸서 내쫓아 버리듯이 쫓아버렸던 요바노비치라든가, 아니면 그 빈드먼 중령이라든가, 또 한 사람이 그 피오나 힐, 이 세 사람이 다 그 이민자고, 또 다른 그 데이비드 홈이라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대통령과 유럽연합 대사가 전화해서 대통령은 뭐 그 조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 하겠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럽연합 대사도
본인은 지금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체의 일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그 정치적인 목적, 조 바이든을 우크라이나가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대화를 들었다는 데이빗 홈씨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증언을 할 때 들어보면 영국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 영어를 했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10명 남짓 청문회의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에 왔고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미국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국무부 또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애국자들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민을 많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라든가 피오나 힐 백악관의 러시아 자문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강하게 공화당에게 어떤 일침을 주는 얘기도 했고 요바노비치 같은 경우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요바노비치는 뭐 가는 곳마다 다 실패했어. 소말리아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바노비치가 소말리아 그쪽 나라에 파견될 때 그때 말하자면 루키였어요. 아마 해외 파병이 처음이었을걸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증인에게 증인을 비난하는 이게 사실은 법으로 따지고 들자면 지금 하도 대통령 주변에 법과 연관돼서 얽힌 게 많아서 그렇지 이런 것도 따지고 들자면 뭐 징역 징역 몇 년이었죠? 5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연도수는 그 정도의 그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구 그 대통령이 때려 눕히잖아요. 그런 것을 뭐 대통령이 원래 성향도 그렇긴 했지만 뭐 저 여자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나느니 누가 저 여자와 가까이 하고 싶겠냐느니 뭐 이런 식으로 후보여서 그 토론회를 할 땐 칼리 피오리나에게 그런 얘기도 했고 이번에도 청문회에 나온 여성들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생각이 계속 나고요. 분명한 결론은 일어났었던 일이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그 미국의 국격으로나 아니면 미국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everyone was in the loop라고 얘기를 하는 다 알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 문제를 미국 뉴스를 보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에 루디 줄리아니가 있고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고 뭐 대통령이 있고 유럽연합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자리에 들어있다. 어제는 대통령이 오후에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더 늦기 전에 계속 대통령과 같이 가다가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하니까 또 뭐 본인이 상사로 있는 그런 그 대사를 대통령이 해고해라 하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해고 착착 해주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국무부에서 그런 면에서는 마이크 폼페오를 존경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더 있다가는 내가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겠어 해서 캔사스에 그 본인이 상원으로 나가는 것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가 그 국무장관에서 떠나는 것을 내가 그다지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석을 하나를 더 지키거나 그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말리지 않겠다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국무장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보일 정도로 밖에서는 왜 저렇게구나 저 사람 생각을 하는데도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것보다 더 해야지 왜 충성을 안 해 하고 욕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사실은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극단적이지 않으면 어디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방송도 그렇고요. 이쪽이거나 극단적이어야지 되고 마이크 폼페오도 한쪽에서 볼 땐 저 사람 너무 심하게 대통령에게 비비고 아부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더 해야지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아마 약간의 그 금 가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이거 뭐야 하고 자꾸만 뭔가 그 주제를 흐리려고 하고
2016년 그 대선에 끼어든 것도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피오나 힐 같은 증인이 딱 나가서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자문했었던 사람입니다. 러시아 말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요. 민간에서 더 오래 일했고,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부에서 조금 그 워낙에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오래 일을 해왔으니까 좀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갔는데, 공화당들이 이제 와서 그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야, 대통령과 똑같이 그런 말 하니까 소설 쓰지 마세요. 딱 청문회에서 그렇던데요. 소설 쓰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쓰고 있는 소설이 국가에 굉장히 나쁘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도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루돌프 줄리아니와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것,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바노비치라는 말 듣지 않는 대사를 해고하고, 또 하나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안간힘을 썼던 데빈 누네스, 공화당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그 전국구 공화당 의원입니다. 이 데빈 누네스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검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런 압력을 넣으려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같이 다 일을 했고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 했었던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기소됐죠. 그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거요. 그 데빈 누네스도 다 만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증거가 바탕이 된 자료를 지금 민주당이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존 볼튼은 탄핵 청문회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방송 이후에도 그 볼튼이 트윗한 것을 보니까 정말 미국이 이런 미국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존 볼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쭉 얘기를 하고, 내가 지난 2달 동안 그 트위터를 못했는데 이제 나는 그 자유롭게 됐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트윗을 하다가 결국은 백악관이 내 트위터 개인 어카운트를 훔쳤다. 스톨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스틸의 과거형이요. 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백악관이 우리 안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데, 백악관을 나오고 지난 2달 동안 뭔가를 릴리즈를 해줘야지 누구죠? 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윗을 자유롭게 하는데 백악관이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었다. 이런 것을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사람 그 어카운트 우리가 딱 막아놓고 있지 않았는데, 훔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반격이라고 또 반격을 합니다. 해서 존 볼튼은 다시 트윗해서 너무 기쁘다면서 내가 백스토리를 얘기를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stay tuned. 점점점 하고, 이제 백악관이 너무 불공정하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more to come. 나 더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더 얘기할지 하지 않을지 뭐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이 200만 달러 책 저작권료를 받고, 아무튼 책 쓸 때 돈을 받고 책을 써서 선거 즈음에 언제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stay tuned 하고 얘기하고 뭐 more to come이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그 전에 할지, 그게 지금 뭔가 하원 청문회 할 때 중간중간 사이사이 피오나 힐 같은 사람도 본인의 상관이 존 볼튼이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었던 말을 존 볼튼이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는요. 존 볼튼도 사실은 everyone에 속하는 거죠. everyone in the loop에 속하는 거죠. 다만 존 볼튼은 마이크 폼페오나 뭐 이런 백악관의 믹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국제 정책을 우크라이나의 안보나 대통령의 안보를 미국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안위 무사를 생각을 해서 일을 했지만 그 룹 안에서
볼트는 그건 정말 형편없는 일이야. 나는 그런 마피아 거래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는 안 했던 그것만 다르지 이 사람도 그 고리 안에 들어있는 핵심 인물인데 이 핵심 인물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겠죠. 국가안보보좌관인데 터뜨릴까? 터뜨린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터뜨릴까?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트윗에서 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겁나서 백악관이 내 그 개인 트위터를 막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I'm sorry. 누구에게 sorry 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숨어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the sorry, I'm sorry. 당신 실망시켜서 미안. 내가 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백악관이 내 트위터 어카운트를 훔쳐가 버려가지고 이것을 작동할 수 없도록 아무튼 해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 못했어.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 줄줄 풀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이 트위터 회사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원래 정해졌던 표준에 따라서 백악관이 어떤 형태와 어떤 압력을 하던 상관없이 내 개인 어카운트를 다시 작동하게 해준 트위터에게 땡큐라고 한 존 볼튼의 행보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실제로 딱 그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뉴스이기도 했어요. 존 볼튼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그 형편없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는 탄핵을 해야지 된다.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완전히 분열된 국가 미국 45%대 45%. 네이 실버의 그 538 그 네이 실버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인용을 해드렸고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근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하고 상관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민주당에서 5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범죄자 뭐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치고 있다. 이런데 의견 일치를 받고요. 그런데 뭐 중간중간 우리를 재밌게 해준 사람은 있지만 뭐 앤드류 유앙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이제는 4사람의 주목이 되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연방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핏 브리저지 인디아나주 사우스밴드의 조그만한 도시의 인구 10만 명인 그 도시의 시장 이 4사람입니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명맥은 유지하지만 별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실수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이제 본인과 모였었죠. 그 블랙에 관해서 코리 부커와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할 때 무슨 소리냐. 나 흑인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마리화나에 대해서 그랬군요. 나 흑인에게 너무 인기가 많아. 코리 부커가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코리 부커가 똑같은 마리화나를 피워도 왜 백인이 피우면은 벌을 받지 않고 흑인이 피우면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불편함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조 바이든이 나 흑인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미국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에서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연방 상원의원도 나를 공식 지지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흑인 연방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한 명 아니고요. 현재는 유일하게 한 명이죠. 카멜라 해리스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나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데 조 바이든이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은 역사상 2명밖에 없습니다. 박하죠? 10명 가운데서 여자들은 요즘 드문드문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물론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연방 상원에는 없죠. 네. 장관에는 있지만 남편이 백인이고 아무튼 그 남편과 함께 부정부패 많이 연루됐는데 아직까지는 기소되지도 않아요. 미치 매코넬과 그 일레인 차오 그 교통부 장관이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 여자 의원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나 아닌데 바로 옆에인가 그랬어요. 나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후보는 캐롤 몰레이 브라운 예전에 일리노이주의 첫 번째
그 여성 상원의원으로 선택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최초의 여자 연방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상원의원이었는데 90년대였어요. 뭐 99년도에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런 말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엘리자베스 월에는 한참 차고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그 수그러진 것 같은 기분.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새로운 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정적으로 본인이 믿는 바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목해야지 될 사람이 피트 부리저지 인디아나주의 그 시장인데, 이 그 사우스밴드 시장의 경우는 아이오와주뿐만이 아니라 뉴햄프셔에서도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를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좀 두고 보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점검을 해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피트 브리저지의 이제 두 번째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첫 번째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대단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그가 오픈리 동성애자 후보이기 때문에 공화당이라면 공격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공격하는데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여성 권리 보호, 그냥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소수인종, 또 뭐 그 밖에 여러, 이 소수잖아요. 동성애자들도. 그래서 동성애자인 피트 브리저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는 게 당의 그 기본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강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맞춰서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괜히 지금 확실하게 저 사람이 완전히 선두주자도 아닌데 우리 그 민주당의 분위기만 깨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고, 그래서도 다른 후보들이 이 피트 부리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자료상으로도 그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는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 한 50% 정도, 50% 이상, 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그가 군통수권자로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불편하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오히려 참 이상하게도요, 만약에 당신 이웃이 동성애자가 그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하면 편하다는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아주 불편하다라는 사람이 50% 정도는 되는데, 오히려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분위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에 그 동성애자들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많이 그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는 이제 점점 동성애자들에게 굉장히 그 관대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동성애자보다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그 투표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권자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 동성애자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요즘은 진실성, 뭐 그리고 비전, 정말로 진지하고 진짜냐, 뭐 그런 진실성과 진짜, 아주 정말로 진짜 그 진정성, 진실성과 진정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좀 동성애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일반 그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어찌 보면 유권자들이 진실성, 진정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 갖춰야지 될 덕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트 부리저지를 지지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거부감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에 또 뭐 동예루살렘에 골란고원에 뭐 정착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쪽에 심어놓고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하는데도 그러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컨설팅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불편하세요? 하니까 이스라엘이 불편하긴요. 땡스죠. 정말 정말 밀리언 땡스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어차피 정착촌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이 중요한 것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하나인 겁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복음주의자 유권자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과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애정을 보내는 그런 흐름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무슬림 무조건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이 미국에 관해서 뭐 책도 쓰시고,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가고 미국에 관한 책 쓴다고 해서 미국 다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더 자세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강연하시거나 책도 쓰시거나 그런 분들의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미국에서도 뭐 무슬림을 혐오하는, 그리고 혐오해야지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유럽이 무슬림으로 확 그냥 덮이고 있다던가 뭐 그런 형태의 아주 악감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20살도 아니고 15살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종교인이면 종교인일수록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되 다른 사람들의 것도 적어도 터치는 안 하고 비난은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무슬림 신자는 아니지만 무슬림이 국교인 국가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무슬림을 믿게 된, 그리고 무슬림도 극단주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독교도 너무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무슬림이라는 회교도 뭐 이런 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가 됐건 무슨 종교가 됐건 뭐 조로아스터교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무슬림은 다 없어져야지 되고 회교도는 없어져야지 되고 기독교만 살아나야지 된다?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나쁜 거죠. 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이신 분들이 저를 지금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건 나쁜 거라고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으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니었으면서 오로지 표를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착촌, 그거 불법 아니다. 이거 국제적인 기준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유일한 목적은 그겁니다. 복음주의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얕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좋아. 이스라엘을 지지했다고 좋아. 잘했군, 잘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곤란하긴 하겠어요. 말을 할 때 보니까 애매하게 말을 하더군요. 중국과 이제 무역 협상을 12월에 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뭐 랩탑,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살 때 선물을 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할 때 돈을 많이 내고 사야지 되고, 돈 많이 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비싸졌지? 이거 중국과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왜 해결 못 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덜 예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협상을 좀 잘 서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홍콩 문제가 딱 걸려 있는데, 홍콩 문제에서 연방 상원이 됐던 하원이 됐던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아주 나쁘게 진압을 하면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요. 뭐 이러한 안을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의 데스크로 보내는데, 대통령이
처음에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그런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막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었던가요? 말로 그래, 트윗이었던 것 같죠? 홍콩 그 시위대에게 폭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시진핑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콩 그 민주화 시위가 폭동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아주 훌륭한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진짜 미국 대통령 무식하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식한 거고요. 무식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 무식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될 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식이 죄가 된다는 말을 하는데, 민주화 시위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폭도라고 하고 민주화 시위를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는 상당히 무식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딱 한 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식함을 다시는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홍콩에 나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지지는 하는데 그러나 bu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는 시진핑도 지지한다. 시진핑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저는 북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뭐 무슨 미친 정책이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을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배워갔어. 닉슨에게 배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와서는 굉장히 그 본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도 김정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제재 같은 것을 풀지 않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또 다른 성명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이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고 싸우고 평화가 나오던 아니면 코피 터지는 것을 완전히 막고 평화를 가든 안 나오잖아요. 이게 딱 막혀버리죠. 중국과도 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홍콩 민주화 시위는 지지한다고 하면서 시진핑은 잘한다고 하고 내 친구라고 하고 이러면 일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두 가지를 다 갖겠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시차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어떤 때 이걸 갖고 어떤 때 이걸 갖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홍콩에 그 군사 투입 안 하는 거라고. 본인이 또 나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 자화자찬 한번 했고요. 자기가 그러지 말라고 시진핑에게 얘기를 해서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절 별로 믿어지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시진핑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무역 협상,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무역 협상은 어떤 형태라도 하기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유권자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일단 그 유권자들을 조금 그 마음을 그 안심시켜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그 미나장이라는 그 한국계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 아니죠. 또 그 이분은 그 미나장은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이번 주에 그 퓨리처상은 후보에만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퓨리처상은 아닌 그 다른 상을 받은 그 수잔최요. 그 내셔널 북 어워드를 받은 그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주이시를 생각을 했고요. 미나창은 뭐 한국계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구세군에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무부의 분쟁 안전 분야의 부차관보를 지냈는데 이력 경력 다 속이고, 그래서 본인이 속이고 나서도 내가 언제 그걸 속였어 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속인 거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본인이 커버 스토리로 나왔다고 하고, 가짜 커버거든요. 사진 뭐 기사까지 내용까지 다 앞에 좀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는 막 인터뷰를 막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시사주간지 타임에 커버가 되게 됐어요 하니까, 제가요 드론 기술로
어떤 그 재난 지역을 돕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타임에서는 인상적이었던가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고 국무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는, 그러면서 국무부 지금 썩었다고 하는 이런 미나창이 결국은 그 MBC 보도가 처음 시작되고 그리고 뒤에 또 추궁하니까 몇 시간 만에 사임을 한 일도 미국에서 큰 뉴스였고요. 국무부의 그 부차관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한 아시아의 뭔가를 총괄하는 10억 달러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사람 좀 이상해, 뭐 하와이 대학교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목도 없고 하버드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에서 뭐 돈 굉장히 많이 내고 뭐 8만 몇천 달러인가를 내고 몇 주일 코스. 하버드 대학교니 무슨 대학교니 미국에 다 그런 거 많아요. 한국에도 있죠. 그 몇 주일 하고 무슨 그 안철수 그 전 대표도 사실은 뭐 유펜 나왔다, 뭐 트럼프 내가 무슨 뭐 동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펜 대학교 다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돈 주고 이런 거 했겠죠. 미나장처럼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짜리 무슨 뭐 예를 들어 경영대학원, 뭐 대학원도 아니고 경영 무슨 프로그램 수료라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나장도 뭐 하버드 경력에 다 넣는데 7주일인가 8주일인가 8만 몇천 달러 주고요. 돈 많이 쓰고 그러면서 학교는 돈 버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그 했다는 그 유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들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나창이 큰 이슈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나창의 경우도 장의 경우도 왜 그럼 이런 사람을 3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하기 전에는 본인이 뭐 남편이 하던 무슨 그 자선 기구 이런 데서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자신이 인터내셔널 가수였다고, 실제로 그 앨범도 있습니다. 앨범 보니까 저는 노래도 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롤 뭐 한 10곡 넘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지금은인가요? 해서 한국말로 노래도 부른 게 있는데 가수로서는 뭐 그렇게 누가 들어도 훌륭한 가수 같진 않고요. 그냥 앨범 만들었어요. 앨범 그 만든 가수라고 이렇게 그전에는 소개를 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아주 친한 친구, 그 사람은 진짜로 그 동문입니다. 오에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그 국무부에 바로 그 사람, 더 고위직에 있는 그 미나장보다는 그 사람이 미나장이 뭐 했었던 어떤 행사에 가서 돈을 5천 달러인가 기부한 거, 그것이 유일한 그 연결고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번 주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크게 떠올랐는데 이 뉴스는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이번 주에는 그 북한과 관련해서 또 지소미아도 있고요.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있고 그런 내용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